오늘은 중국의 이순신이라고 불리는 악비 장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악비는 중국 북송 말기부터 남송 초기까지 금나라에 대항해 싸웠던 남송의 명장이라 불린 군인이자 정치인입니다. 남송의 제4대 황제인 영종이 1204년에 악비를 악왕에 봉했기 때문에 흔히 악왕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중국, 특히 한족들 사이에서는 이순신급 명장으로 칭송받는 장군이며 국가를 지키려다 마지막 순간 간신의 억울한 모함으로 죽었기 때문에 명나라의 명장인 원숭왕과도 이미지가 겹치는 편입니다. 현대에 들어와서는 중국 역사 교과서에 구국의 영웅으로 나와있죠. 신격화 느낌으로 과장한 게 없지 않아 있지만 이 정도면 중국치고 양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악비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악비는 1103년 3월 17일 현재 중국 허난성 탕음현 정강촌에서 가난한 농노의 자식으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던 날 고니같이 큰 새가 지붕 위에서 울다가 날아갔다는 이유로 날비라는 이름이 되었죠. 악비는 태어나자마자 황하 범람으로 아버지와 고향을 잃었습니다. 어머니 요부인이 악비를 낳은 채 바구니에 올라타 악비는 간신히 살아남았죠. 남편을 잃은 요부인과 악비는 고향을 떠나 허베이성으로 가서 살아갑니다. 악비는 어린 시절부터 책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읽을 만큼 독서를 좋아했습니다. 공자의 좌시 춘추전과 손무의 손자병법 등을 통해 유럽과 병법을 익혔고 특히 전쟁 이야기와 병법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11살 때부터는 검술과 창술 사범으로 유명했던 전광에게 창술을 배웠고 성인이 된 이후에는 주동에게 궁수를 배웠죠. 명궁수라고 소문이 날 만큼 궁술에도 재능이 있었고요. 어린 시절이 지나 1122년 악비는 조정에서 요나라 정벌군사 모집대 지원하여 의용군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악비의 뛰어난 실력은 전쟁에서 빛을 발했죠. 특히 금나라와의 전투에서 많은 공을 세웠습니다. 악비가 이끈 군대는 무조건 승리한다는 소문이 퍼질 정도였고 일반 백성들도 하나둘 악비라는 이름을 알기 시작했죠. 악비의 군대를 악가군이라 부르며 남송 제1의 최정예 군단이라는 이름까지 붙여줬을 정도니까요. 전쟁 상대국인 금나라에도 소문이 퍼져 태산을 움직이기는 쉬워도 악비의 군사를 움직이는 것은 어렵다 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1131년에는 장준의 군대에 소속되어 강남서로와 회남서로에서 전투를 벌이며 도적되었던 이성의 군대를 격파하고 1132년에는 형원암로와 광남동로에서 조성의 군대를 격파시켰죠. 1133년에는 지금의 장시성, 간저우시의 농민봉기군을 진압하며 본격적으로 명성을 떨치기 시작합니다. 1134년에 제치사로 임명되어 금나라와 제나라 연합국을 상대로 한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고 이후에도 군사력을 활용해 동정호 일대에서 봉기를 일으킨 양요무리를 와야한 공로로 초토사 자리까지 올라가죠. 용어가 어려워서 그렇지 간단하게 하면 봉기를 진압해서 초구속 승진을 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뛰어난 전술과 용맹함으로 어려운 전투들을 승리로 이끌며 30대라는 젊은 나이에 남성군의 장군 자리까지 앉게 되죠. 악비가 매번 전투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비결 중 하나는 송나라의 우수한 과학기술의 산물 차륜선 덕이 컸습니다. 차륜선이란 특이한 구조를 가진 선박이었는데 배 안에 페달을 밟아 바퀴를 굴려 배를 나아가게 하는 원리로 같은 시대의 배들보다 속도가 훨씬 빨랐죠. 악비는 해상 전투에서 매번 차륜선을 활용해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시대와 지역을 막론하고 성공하면 주변의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되죠. 악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악비 주변엔 악비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악비를 모함하고 죽이기까지 한 자가 있었으니 바로 조정에서 임금을 보필하던 최고 책임자인 송나라의 재상 진해였죠. 진해는 중국에서 간신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인물 중 하나로 당시 주전파의 대표론자였던 악비와 정반대인 주화파의 대표론자였습니다. 주전파란 쉽게 말해 전쟁하기를 주장하는 파이고 주화파란 전쟁을 피하고 화해하거나 평화롭게 지내자고 주장하는 파였죠. 악비는 금나라와의 전쟁을 주장했지만 진해는 금나라와의 화친을 주장해 두 사람은 여러 차례 마찰을 일으키게 됩니다. 사실 점심 메뉴로도 싸우는 게 사람인데 이 정도면 사실 원수지간이죠. 악비는 계속해서 전쟁을 주장하며 금나라와의 전투를 벌여 금나라군의 주력 부대까지 격파했고 주선진에서는 금나라군 10만 명이 악비의 500명 기병에게 참패를 당해 금나라군의 총사령부가 있는 개봉까지 위협을 받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현대전이야 장비가 중요했지만 몇백 년 전만 해도 전쟁에서는 군인의 사기가 중요했는데 500명으로 10만을 격파한 악비의 군대는 사기가 하늘을 뚫을 기세였고 금나라 군대는 길을 못 쓰고 있었죠. 그런데 주선진 전투는 과정을 넘어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다른 사기들에 비해 출처도 불분명하고 전쟁의 규모 같은 정확한 기록도 없기 때문이죠. 또한 500명의 군사로 10만의 대군을 휩쓴 대단한 전투를 치르고 송나라가 수도를 수복해
협력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뭐 아무튼 주화파의 대표론자인 진해에겐 악비의 승전은 오히려 골칫거리였고 연일 승전보를 알려오는 악비를 못마땅하게 생각했죠. 고종 또한 초기에는 악비에게 집을 하사하고 정충이라는 시호를 내릴 만큼 악비를 아꼈지만 개인 사병을 갖고 있는 악비의 세력이 점차 커지자 악비를 위험 요소로 여기게 되었고 악비의 군권을 회수할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이순신 장군과 비슷한 전개죠. 고종의 모습은 조선의 14대 왕인 선조와도 비슷합니다. 선조 또한 조선의 명장이었던 이순신을 초기에는 대신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파격 승진을 시키며 아꼈지만 막상 이순신이 큰 공을 세우자 질투하며 군벌화가 될까봐 걱정했으니까요. 그리고 고종 쪽은 상황이 더 안 좋았던 게 악비의 북벌이 성공한다면 휘종이나 흠종에게 황희를 내놓아야 할 가능성도 컸기 때문에 진해의 주화파를 지지할 수밖에 없었고 고종은 악비의 숙청을 결심하게 되죠. 결국 고종은 악비를 비롯한 주전파들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1141년 악비는 지금의 안우의성 북부인 회서를 지원하던 중 파직되어 선무사의 추밀부사로 지위가 낮아지게 됩니다. 지위가 낮아진 후에도 악비는 금나라와의 친교를 반대하며 송나라를 지키려다가 탄핵되어 장군직에서 완전히 파직되기에 이르죠. 진해는 자신에게 방해가 되는 악비에게 누명을 씌웠고 같은 해 10월 악비는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1142년 1월 27일 39세 젊은 나이로 감옥에서 처형당하게 되죠. 악비는 죽기 전 유언으로 나의 결백한 마음은 하늘의 태양처럼 밝을 것이다 라고 남겼습니다. 악비가 처형당하고 악비의 전우이자 주전파인 한세충이 악비의 죄상이 무엇입니까? 라고 진해에게 따지자 진해는 아마 있을지도 모르지 라며 궁색한 대답을 하기도 했죠. 이후 악비의 시체를 혹여나 진해가 훼손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한 옥지기는 악비의 시신을 자신의 집에 있는 나무 밑에 묻었고 옥지기가 죽기 전 이 사실을 자신의 아들에게 알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악비의 억울한 누명이 벗겨지고 효종 때 들어서야 악비의 묘가 크게 지어졌죠. 1204년엔 과거 고종 때 악비의 일을 재평가하여 악비를 악왕으로 추봉하고 악비의 커다란 동상도 만들어 악비의 무덤은 악왕묘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국노인 진해는 물론 진해의 부인 왕씨와 진해를 도와준 간신인 묵기설과 장준이 함께 무릎을 꿇고 있는 동상을 만들어 악비 동상 앞에 놓았죠. 참고로 진해 안에 부인 왕씨의 동상이 만들어진 것은 진해가 악비를 죽일 죄명을 찾지 못해 고민하고 있을 당시 부인 왕씨의 조언으로 악비의 처형이 실행되었기 때문이죠. 그곳에 있는 동상은 지나가던 사람들이 하도 침을 많이 뱉어서 악왕묘를 가보면 동상에 침을 뱉지 말라는 팻말이 걸려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팻말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오물을 투척하자 중국 정부에서는 현장에서 관리할 수 있는 공안들을 배치했는데 정작 그 공안들이 더 적극적으로 오물을 투척하거나 심지어 경비용으로 준 총으로 내려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 현재로는 공안을 배치하지 않고 있죠. 악비는 오랫동안 중국의 한족 왕조에서 영웅으로 존경받았지만 1980년대 이후부터 중화민족과 다민족 국가 개념을 주장하는 중국 정부에 의해 구국의 영웅이라는 타이틀을 다시 빼앗겼습니다. 반대로 전통적인 간신의 상징이었던 진해는 상술한 논리에 의해 민족 융합의 선구자로 재평가되기도 했죠. 중국 내에서도 너무 신격화되었다는 등의 말이 많지만 악비라는 인물은 보통 장수를 뛰어넘는 명장이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으며 악비가 충무의 시호를 받고 왕으로 추승된 후 대대로 칭송받는 이유는 악비가 생전에 공적이 뛰어난 무장이었기 때문이죠. 악비의 정사 기록이 다 신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장수의 전공을 조작하거나 과장하여 말할 수는 있어도 졸장을 명장으로 띄우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국의 이순신이라고 불릴 만한 인물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순신 장군이 훨씬 드라마틱하고 공적도 확실하게 남아있죠. 중국의 이순신이라고 불리는 악비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